여기 세계적으로 엘리트로 꼽히는 투자 컨설턴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두고 투자 가치가 매우 형편없다며 한국을 매우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며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구두를 닦던 한 한국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구정물이 흐르던 개천, 그곳에 솟아있는 한국의 첨단 건물들이 노인의 손등에 새겨져 있던 겁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180도 바꾸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레이첼 콜린스라고 하며 올해로 41살입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 중인 투자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나름 엘리트이자 명성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죠. 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봤으니 알려나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감정으로 부풀리기보다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나라요. 저는 그런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전 감정보다 수치와 구조,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성은 돈이 되지 않는다. 이건 제 삶의 철학이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신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한국 출장을 앞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물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것은 알아요. IT 강국으로 알아줄만 하고 수출 중심의 제조업도 꽤 뛰어나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회적 인프라, 도시 구조, 장기적 자산 안정성.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호주나 미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조금 과하게 포장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드니 도심 중심부 서큘러 키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제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유리창 너머로는 하버 브리지가 멋진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바다 위로는 여유롭게 요트가 지나가고 있었죠. 이 도시는 제가 자란 곳이자 제가 가진 기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책상 위에는 늘 그렇듯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북과 최신 시장 보고서 그리고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 흐름 그래프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1시간 이상을 그 수치를 분석하며 시작합니다. 이건 제 습관이자 제 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제겐 감각보다 데이터가 더 믿을 만합니다. 예외는 딱히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표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건이라고 하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투자자 대표가 두꺼운 폴더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다음 현장은 대한민국이야. 바로 이렇게 제가 한국 출장을 가게 된 것인데 솔직히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티가 나긴 했어요. 한국이요? 도대체 왜 한국이죠?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에 떠다니는 여러 의문이 말과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 시장을 무시하면 손해야. 우리는 지금 아시아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고 있잖아. 그 안에서 한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퍼즐이라네. 대표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에겐 한국이란 나라가 수치만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이 경제 성장은 했겠지만 사회 인프라나 부동산 제도 그리고 시장 안정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단순한 편견은 아니었고 제 기준으로 볼 때 시드니, 멜버른, 런던, 뉴욕, 도쿄 이 도시들은 단지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 교통체계, 부동산의 신뢰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흐름을 증명해왔죠. 그러나 한국은 지나치게 급속도로 발전했고 정책 변화도 많고 사람들의 정서도 투자보다 투기 쪽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은 바로 단 하나였죠. 한국은 과대포장된 시장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자료를 훑어봤어요. 수출 지표, 외국인 투자 비율,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 재개발 구역의 수익률 추이까지 모든 수치가 유망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올라온 시장의 불안정함이 보였습니다. 서울 집값은 GDP에 비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의존도도 지나치게 높은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숫자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역시 한국 시장은 겉으로 볼 때야 반짝거리지만 속은 아직 텅 빈 강정 마냥 미완성이네. 그 판단은 제 나름대로 철저한 분석과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저 또 하나의 과장된 신흥시장을 확인하고 돌아올 심산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나라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걸로 저를 흔들어 놓을 줄은요. 비행기는 새벽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외형은 솔직히 말해 어느 나라나 비슷한 모습이겠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도시를 스캔하고 보고서 하나 뽑아내면 제가 맡은 임무는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 말이죠. 그런데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딘가 너무 정돈된 이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을 지나면서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인천공항의 환기 시스템은 마치 고급 5성급 호텔 로비처럼 매끄러웠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고 있었죠. 공항 곳곳에는 첨단 자동화 기기가 있었습니다. 또 얼굴을 인식하는 게이트와 여권을 넣으면 자동으로 경로를 안내해주는 단말기, 수화물은 사람이 손도 대지 않고 자기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공항 안에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라 붐비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그냥 보여주기 용 아닐까? 제 안에 회의론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신공항이라 그런가 외국인 상대로 아주 잘 꾸며놨겠지. 딱 여기까지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컸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고민하려던 찰나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공항 철도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서울역까지 40여 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기차역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한 겁니다. 호주에선 공공교통 하면 늘 약간의 소란과 살짝의 지저분함, 그리고 적당히 모두가 포기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줄을 지키고 표지판은 한 치 오차 없이 정확했고 기차 내부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정돈돼 있었어요. 게다가 가장 놀라운 것은 1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 출발을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호주에서는 기차가 시간 맞춰 오는 일이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서울역에 도착한 뒤 KTX로 갈아탔어요. 고속열차라더니 내부에는 소음이 전혀 없이 조용하고 좌석도 넓고 쾌적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 고속열차보다 훨씬 괜찮은데 깔끔하고 조용하고 오래 타도 불편하지는 않겠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저는 그제야 노트북을 펴고 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 때문이었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서도 도로는 매끈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고속도로엔 정체가 없었으며 버스와 지하철이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인프라, 그건 제가 익숙하게 봐오던 호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아니, 이건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은 여전히 데이터를 들이대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본 이 질서와 효율의 집합체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이렇게까지 체계적일 수 있다고? 제가 알던 정이 많고 다소 무계획적인 나라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흔들림이 느껴지고 있었죠. 그렇게 도착한 다음 날 제 일정은 꽤나 빡빡했어요. 정부기관 미팅, 민간 개발사 브리핑,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보고서와 데이터 검토, 그 모든 일정의 시작이 바로 강남 부동산 현장 투어였죠. 사실 저는 그 계획을 처음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남이요? 거기야말로 한국 부동산 버블의 상징 아닌가요? 거품만 가득 끼어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공급 포화, 과열된 가격, 수익률 둔화 자료상으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현장도 그저 그런 과잉의 상징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실제로 마주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남짓,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것 같았죠.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 위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인 배송 로봇이 건물 사이를 누비고 스마트 글래스를 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건축 상태를 점검하고 있더군요. 이어 제 시선은 한 건물에 고정됐습니다. 투자 대상 중 하나로 추천받은 오피스 단지인데 외형은 유리와 금속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진짜 놀라웠던 건 내부 시스템이었죠. 건물 자체가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율 조절 시스템에 실시간 혼잡도 분석을 통한 엘리베이터 분산 알고리즘, 그리고 직원 동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휴식 공간 배치까지 대단했어요. 이건 뉴욕도 시드니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노트북을 꺼내 그동안 수집한 도시별 스마트 인프라 지표, 투자 대비 성장률, 주거 복합성 지수 등을 꺼내 대조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호주의 도시계획 보고서에선 도시 확장 속도가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압축적이지만 치밀했고 빠르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속도와 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도시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죠. 건물 옥상에서 강남 일대를 내려다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과대평가된 나라라는 제 초기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정해진 구조도 없이 누구도 미리 길을 닦아놓지 않았는데 도시는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고 그 진화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하나 승인받는 데만 수년이 걸러요. 개발과 환경 규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늘 정부는 느리고 민간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실현해내는 속도가 대단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해내고 있네?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데이터를 들이대고 수익률과 리스크를 분석해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기세와 집단 의지 같은 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수치보다 사람들이 가진 속도감과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건 제가 가진 공식과 프레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강남의 오후 햇살 속에서 저는 그 낯설m 앞에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 말이죠. 한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말 처음엔 그저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경험한 그 숨가쁜 속도감과 실제 기술력은 저를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지방의 개발 예정지를 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1시간 반쯤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작은 해안 도시였지만 이미 중심부엔 대형 건설사 로고가 붙은 펜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한창 기반 시설을 다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이런 시골에 무슨 스마트 시티야?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수소 에너지 기반의 주거 단지, AI 통합센터, 지능형 교통 체계를 미리 실험하는 시범 도로까지 충격적이었죠. 이건 그냥 땅 팔고 집 짓는 수준이 아니잖아? 이 나라는 마치 앞으로 20년 뒤에 시간표를 미리 작성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계획적이라 숨 쉴 틈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잠깐 시간을 내어 근처 시내를 산책하다 길을 잃었죠. GPS마저도 신호가 불안정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심코 들어선 골목 끝 유난히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다방 하나가 보였어요. 마치 1980년대에서 떨어진 듯한 간판과 희미하게 흐르는 올드팝 그리고 낡은 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진한 커피 향과 함께 조용히 홀로 신문을 보고 있던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단단해 보이는 손과 구두는 닳았지만 닦여 있었고 작은 컵에 담긴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는 모습엔 왠지 모를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근처 역으로 가는 길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그분은 천천히 신문을 접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외국 분이구먼. 이런 데까지 어쩐 일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커피 한 잔을 권하던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레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강남 아시오? 네, 어제 다녀왔어요. 인상 깊더라고요. 그 강남이 예전엔 다 논밭이었소.
구정물 흐르던 개천이 있었지? 허허. 그의 이름은 박종해. 올해 73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속도로와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일했던 토목 기술자였다고 했죠. 우린 굶으면서 도로를 닦았소. 시멘트 한 포대에 소주 한 병이면 만족했었지. 누구 하나 잘나서 만든 게 아니라 다 같이 진짜로 다 같이 함께 만든 나라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낡은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앉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고서나 수치, 투자 지표 따위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죠. 그의 오래된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황토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과 곁에는 헬멧을 쓰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 사진의 배경은 무너진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맨손이었어요. 장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하루에 12시간씩 땅을 팠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지. 왜냐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게 그게 참 기적 같았으니 말이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강남이 지금은 빌딩 숲이 되었지만 그 기초는 그 피와 땀 위에 올라선 것이지. 이 나라는 수치로 만들지 않았소. 사람이 만든 나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두고 그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나라를 보는 눈, 그거 너무 숫자만 보지 마시오. 숫자는 힘이 없거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지.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 바로 그 말이었죠. 그 힘이란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일으키고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의 끈기, 희생, 그리고 연대였던 거죠. 호주에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역사보다는 시스템을 믿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그 어떤 데이터 분석보다도 뚜렷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본 듯 했어요. 그날 오후 다방 한 켠의 햇살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박노인께선 말없이 커피잔을 한 모금 들이켰고 그 잔이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쯤 그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여셨습니다. 호주 사람이라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한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건물은 전부 무너졌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지. 그 말에 저는 숫자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역사 앞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 허허 거긴 그냥 허허벌판인 논밭이었지. 메뚜기 뛰놀던 그런 땅 말이야. 지금의 저 고층 빌딩들 그 털을 고르느라 우리 기술자들은 장화도 없이 흙탕 속을 걸었고 여름엔 등짝이 다 익어버릴 만큼 뜨거운 볕 아래에서 땀을 흘렸었어. 그 말을 한 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고 빛바랜 그 사진 속에는 황토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까맸지만 눈빛은 참 맑고 밝았어요. 이게 그때요. 참 젊었지. 배는 고팠고 땀은 비 오듯 쏟았고 월급도 아주 형편없었지만 자부심이 있었소. 뭔가를 만든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땐 다들 웃었지 뭐. 그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백 개의 도시를 분석했고 수천 개의 개발 지표를 검토해 왔어요. 하지만 이 한 장의 사진과 박노인의 손등에 새겨진 주름이 어느 엑셀 파일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더군요. 한국이 지금처럼 된 건 누구 한 사람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 같이 각자의 역할을 해낸 덕이라 할 수 있지. 누군가는 묵묵히 벽돌을 날랐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했고 또 누군가는 책을 가르쳤어. 우린 그렇게 폐허였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요. 그의 말에 잠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무시해왔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숫자나 보고서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 자체였던 겁니다. 호주는 어땠을까? 불현듯 호주를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호주는 자연 환경도 풍족했고 자원도 있었고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런 뿌리 깊은 희생과 집단의 의지가 있었나 싶었죠.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동이라기보다 경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것은 기술도 외자도 아니었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단하고 끈질기고 서로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들여다보던 부동산 지도 위에
결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건 희생과 끈기로 연결된 한국인들만의 정신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노인의 손등 주름은 제 커리어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로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정을 멈췄어요. 공식 미팅, 투자사 디너, 보고서용 부동산 세미나까지 하나하나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좋은 기회라 판단했는데 가슴은 점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박노인과 나눈 짧은 대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손등에 새겨진 주름 때문일까요? 그 어떤 정교한 그래프나 수익률 도표도 그 손등이 주는 울림만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번엔 데이터를 버리고 직접 걸어보자. 지도를 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아닌 낯선 이름들이 붙은 동네들의 점을 찍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정을 무시한 채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골목시장이었죠.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이름, 아파트 숲과 고층 빌딩 틈에 숨어있는 낡은 시장이었어요. 비좁은 골목엔 상인들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통 앞엔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이 나란히 서 있었죠. 놀라웠던 건 그 복잡한 공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질서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는데도 서로의 자리를 배려하고 늦게 온 노인이 오면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내어주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같은 인사가 거의 자동처럼 오가는 모습이었죠.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아간다는 감각이 몸에 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마주친 어떤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 불편해할까봐 말도 없이 따뜻한 떡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매워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으니 먹어봐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떤 계산도 거래도 아닌 그냥 주는 마음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GDP, 1인당 소득, 소비지표 같은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따뜻함, 배려, 함께라는 단어들이었죠. 며칠 뒤엔 지방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보다 한참 떨어진 곳이고 초록논과 산 사이로 길게 이어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선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의 농사를 도우며 지내고 있었죠. 누군가는 나물 캐는 이의 등짐을 들어줬고 누군가는 김치 담그는 손길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는구나. 나와 너를 따로 놓지 않고 우리 함께 라고 생각하고 있네. 호주에선, 제 주변에선 정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독립적이고 본인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면 근처 아주머니들이 동시에 달려와 일으켜줬고 식당에선 모르는 손님끼리도 반찬을 건네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철학과 너도 나고 나도 너다라는 믿음. 그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보려 했던 건 한국의 가능성이 아니라 투자의 가치였고 제가 그동안 분석한 건 수익률이지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많은 보고서와 지표 너머에 이 나라만의 깊은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아주 본질적인 무언가였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직 살아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이 나라의 진짜 모습과 그걸 보려 하지 않았던 제 지난 판단들이 말이죠. 출장 마지막 날 서울의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호텔방 노트북을 켜고 앉았죠. 수천만 달러가 오가는 투자 보고서를 마무리할 시간이었고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익률, 공시자료, 투자 안정성 등 숫자와 그래프로 모든 걸 정리하면 되는 일, 저는 늘 그렇게 해왔고 세계 어디를 가든 그 방식이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커서를 몇 번이고 깜짝이며 기다리는 그 빈 문서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충분했어요. 7%의 연평균 수익률, 인프라 안정성 등급 A+, 도시 성장률 3년 연속 상승,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우수로 그 어떤 수치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숫자들과 통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보다 더 또렷하게 떠오른 건 시골 장터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굳은 손이었고 아침마다 가게 문을 닫고 어르신 식사를 챙기던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고속도로를 닦던 박노인의 거칠고도 따뜻한 손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어쩌지? 한국은 단순한 시장도 계상이 위에 놓인 수치로도 설명하기 애매했어요. 이 나라 한국을 움직이는 동력은 경제 보고서가 아닌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존경하게 됐고 비경제적이라 여겼던 것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익률로 평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는 수천만 명의 희생과 노력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에너지야말로 이 시장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 말이 제 커리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정 대신 수치를 원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쓰는 손끝은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었죠. 그 수많은 불빛이 단지 도시의 전기만은 아니라는 걸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잘 못 이룬 밤, 누군가의 버텨낸 하루, 그리고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은 꿈이 만든 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감성은 돈이 안 된다고 믿던 제 철학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 그날 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공식 일정도 보고서 작성도 모두 끝난 후 저는 홀로 택시를 타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높고 조용한 그곳이라면 뭔가 이 낯선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망대에 다다르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만 개의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된 지금 그 광경은 더 이상 도시의 조명이 아니었죠. 그건 수많은 이들의 꿈, 땀, 그리고 희생이 만든 사람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갑자기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웠죠. 저는 창가에 조용히 기대에 앉았습니다. 호주에서 출발하던 그날 비행기 안에서 비웃던 제 자신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 시장은 과대평가됐다. 시스템은 번듯해 보여도 본질은 허술할 거야. 공동체 중심, 아주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이지. 그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겉이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속이 아주 단단한 나라였죠. 꽤 불편한 진실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이성과 숫자, 분석만으로 세상을 평가해 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데이터도 지금 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뜨거운 감정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문득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출장 중에 운적은커녕 일로 감정이 흔들린 적도 없던 제가 한국의 모습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어쩌면 이 나라를 진짜 제대로 알아버린 걸지도 몰라. 그 말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제 자신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날 비행기 안 대한항공 로고가 새겨진 기내에 안전안내 영상이 흐르고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작아지기 시작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한국을 얕잡아 보지 않아야지. 적어도 나는 보고 느낀 게 있으니 말이야. 그 이름은 이제 나한테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할 수 있지. 한때 차가운 분석가였던 저는 그달 이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진짜 가치가 세상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그 이름은 제게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깊은 깨우침을 잘 응용하며 지금처럼 현명한 분석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국인 여성을 향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다 거품이고 우리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며 쏘아붙이는 중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 수출을 막기만 해도 한국 경제는 삽시간에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영국 국적의 엠마 윈터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 인연의 시작이 된 건 작년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중국으로 파견을 가셨을 때 딸아가 13살부터 19살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살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청소년기를 중국에서 보낸 거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영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의 문화를 깊이 접하기도 했고 중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특히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면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오래된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인데 중국은 새로운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영국에 비해 훨씬 높은 고층 건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생겨났으니까요. 국제학교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중국 선생님들이고 중국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21세기 경제강국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아버지와 제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빠,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만 있으면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범죄자도 금방 잡을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안전도 책임지고 영국도 얼른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이런 제 말을 들으시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엠마, 지금 네가 말한 그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그 기술로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시될 거란다. 당시에 저는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감시당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어. 당장 옆 나라 한국만 봐도 엄청난 과학기술로 범인들을 잡고 있지. 사람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야. 그때는 한국?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데 쓰는 과학기술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더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랑 한국의 과학수사기법을 비교하면 당연히 중국이 뛰어날 거예요. 기술 발전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등하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경제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기술력도 훨씬 높은 게 당연해요.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라면 당연히 제 말을 이해하고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를 여기에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잘못되고 편파적인 것들만 배워가는구나. 한국에 가는 게 맞았어.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이건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말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영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기를 여기에서 보냈으니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영국보다 중국이 더 익숙한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도 제 마음속 고향인 중국을 늘 그리워하면서 중국 친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고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부로 있을 때 중국 경제를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과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걸 졸업 논문으로 제출할 정도로 중국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렇게 하버드 대학으로 넘어왔고 저는 이곳에서도 중국 경제를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 학기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제 꿈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한은인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서 온 장웨이라는 학생이었죠. 장웨이는 정말 특별한 남자였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라는 화려한 이력이 무색할 만큼 겸손했고 다른 중국 학생들을 이끌어주려 노력하는 정말 좋은 학생이었어요. 특히 집안도 잘 사는지 걸치고 있는 옷들이 전부 명품이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보니 명품을 걸치는 게 제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부모님이 소비를 제한하지만 않으셨더라도 저도 중국인 친구들처럼 온갖 명품들로 저를 휘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돈도 많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젠틀하게 행동하는 장웨이가 멋있어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장웨이는 중국에 대해 관심도 많고 중국을 좋아하는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기에 저희는 아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엠마, 너처럼 중국을 잘 이해하는 외국인은 없을 거야. 게다가 너는 영국인이잖아. 서양 사람이 중국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너한테 더더욱 고마워. 저는 장웨이의 응원 속에서 1학기를 보냈고 2학기에는 가장 기대하던 수업인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하버드에서 손꼽히는 대단한 분의 수업이었죠. 특히 아시아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는 전 세계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강의가 시작된 동시에 이번 학기 핵심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각자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국가를 선택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경제 지표 분석이 아닌
그 나라만의 독특한 혁신 모델과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교수님의 과제는 분명 흥미로웠지만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무의미해질 거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과제를 할 텐데 중국의 경제에 대한 제 지식이 무의미할 리가 없잖아요.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블록이기에 학생들 모두가 흥미롭게 과제에 대해 질문했고 장웨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엠마, 우리 같이 중국을 연구하자. 네가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하잖아. 장웨이가 제게 속삭이는 탓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떨렸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교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국에 대한 연구는 금지입니다. 우리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장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그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제가 장웨이 대신 중국에 대해 연구를 해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유엔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승인한 첫 사례이자 최단 기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죠.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중국에서 6년 동안 살면서 중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된 만큼 한국이 얼마나 치사하고 부족한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교수님은 한국이 최단 기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칭찬을 하셨지만 가까이에 있는 중국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성장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제야 교수님이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마저 소위 말해 올려치기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저는 존경했던 교수님의 이런 모습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 저는 실망감을 느끼며 장웨이가 하지 못할 중국의 경제 성장을 꼼꼼히 조사해 사람들에게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체 누가 교수님의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지를 말이죠. 바로 그때. 저와 같이 영국에서 온 피터라는 남학생이 자신이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피터를 잘 알고 있었어요. 피터는 영국 귀족 출신으로 뿌리 깊은 집안의 후계자거든요. 심지어 생긴 것도 준수하고 귀족 출신인 만큼 매너도 좋아서 모든 여학생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피터가 한국을 선택한 게 의외였습니다. 설마 교수님한테 점수 잘 받으려고 일부러 한국을 선택한 건가?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선택한 거면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는 이유밖에 없지 뭐. 여기까지 생각이 닿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피터를 향한 마음도 식었고 저런 기회주의자가 같은 영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피터에게 이 부분에 대해 경고를 주고 싶었어요. 고작 성적 때문에 영국인의 긍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저기요 피터 씨. 피터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어요. 대체 왜 한국을 선택한 거죠?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처럼 아시아에도 뛰어난 나라가 많다는 걸 몰랐나요? 그러자 피터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선택하든 제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그 방식은 선진적이며 충분히 배울만 합니다. 저는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거고요. 피터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한다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요. 그런데 피터는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는 제 속도 모르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엠마 씨, 한국에 무슨 억하심정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한국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는 내가 조사해서 발표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솔직히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이고 싶었지만 피터의 말에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별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장웨이가 나서더라고요. 이봐요. 나는 영국인도 아니고 이 수업은 경제 수업이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네요. 한국은 경제고 뭐고 관심을 주면 안 되는 나라예요. 문화예술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애초에 그런 관심을 주면 안 되는 아주 비도덕한 나라라고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예요. 당신은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서 왔으면서 이런 비도덕 한 나라의 편을 들고 싶습니까? 처음 보는 장웨이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역정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피터는 장웨이의 말에 흥미를 가진 듯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웨이는 피터가 자기 말에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씩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문화를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따라 하기만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해서 중국의 좋은 것들은 모두 훔쳐간다고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의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장웨이의 모습을 보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장웨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경제적인 부분에서였어요. 장웨이 말처럼 문화적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장웨이가 한국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장웨이가 눈이 벌개져서 한국 욕을 하는 게 너무 갑작스러웠고 심지어 무서웠어요. 그때 피터가 말했습니다. 장웨이 씨,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하자고요.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낀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는데 왜 완성도나 작품성은 한국의 것이 더 높죠? 왜 중국의 문화는 전 세계의 외면을 받는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냐 이겁니다. 누가 봐도 한국게 더 뛰어난데 한국이 뭐하러 중국 문화를 베껴요? 장웨이는 화가 났는지 중국어로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를 알아듣는 저로서는 더욱 공포였습니다. 피터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이게 아주 질 떨어지는 욕이라는 건 알았겠죠. 피터는 상종조차 하기 싫다는 듯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짓고 떠났고 장웨이는 그 뒤에다 대고 계속 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공포심을 느꼈고요. 장웨이는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욕을 퍼붓고 나서야 저를 기억해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꾸고 이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무서워서 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장웨이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같은 아시아권 학생들은 함부로 대하면서 아메리카, 유럽 대륙 학생들에겐 잘해주지 못해 안달이었죠. 매번 저에게 네가 금발이라서 좋아, 피부가 하얀 백인이라서 좋아 라고 말했던 것도 장웨이가 친절해서가 아닌 제가 백인이기 때문이었어요. 장웨이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피터에게 한 행동이 장웨이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에는 아무 반응 없는데 왜 유독 한국 얘기에만 발작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검색하자마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했던 말이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고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중국에서 배웠던 것들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중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실들을 모두 차단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장웨이에게 한국은 자원이 전혀 나지 않는 나라라서 경제 성장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도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한계를 겪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리스크까지 이겨낸 나라였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요즘에는 IT마저 한국이 치고 올라와 원조 IT 강국인 미국도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더라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이 땅이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영토는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지만 그 안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주 들은 말 중에 미국은 상위 1%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나라다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몇 %만 뛰어나고 나머지는 다 바보 같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고 그 덕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교육열도 높아서 한국인들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 수준이고 지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지식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저는 충격에 더 이상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중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죠. 너를 여기에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잘못되고 편파적인 것들만 배워가는구나.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이제라도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세뇌 교육이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제학교를 다니는 내 딸에게까지 그 교육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단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너에게 신경을 못 쓰는 동안 너는 이미 중국인과 다름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분명 옆나라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고 증거까지 눈앞에 들이밀었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으로 넘어온 거란다. 이게 모두 세뇌와 사상교육의 영향이었다니 엄연히 영국 국적이고 집안 대대로 영국인인 제가 중국인과 다름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장웨이를 피해 다니며 공부를 하던 그때 도서관에서 장웨이를 만났습니다. 장웨이는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며 다가왔는데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너 한국의 경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저를 배신자처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웨이는 제 마음을 아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의 GDP가 한국의 10배가 넘는다는 걸 알고 있어? 이건 우리가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통계야. 보면 알겠지만 한국 경제는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장웨이는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었어요. 장웨이, GDP 규모가 다가 아니잖아. 1인당 GDP나 산업구조의 질적인 면도 봐야 한다고 생각. 장웨이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엠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왜 이래? 너도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알잖아. 중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인지, 내가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대단하다고 말할 거야? 너는 중국을 깊게 이해해주는 백인이잖아. 설마 날 배신하려는 거야? 집착하는 듯한 말투에 눈에는 광기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제가 백인이라서 좋아한다는 구역질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웨이, 진정 좀 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어. 그에 반해 중국은 아직 1만 2천 달러 수준이지. 이걸 단순히 숫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산업구조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장웨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장웨이의 낯선 모습에 무서워하는 것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틈도 주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거 봐. 유엔 산업발전기구 산업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3위야.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나 기술 집약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한국을 따라가지도 못하지. 그리고 자꾸 한국이 중국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한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21.6%고 중국은 14.5%야.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라고. 한국의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해 안달인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대체 왜 너 같은 중국인들은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제발 근거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 좀 그만해. 너랑 중국 때문에 바보처럼 산 세월이 아까우니까. 장웨이도 지지 않고 제 말에 반박했습니다. 제발 엠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중국인이나 다름없었잖아. 너 같은 키도 크고 예쁜 백인이 중국인과 다름없이 행동해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다 거품이야.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품. 우리가 수출을 막기만 해도 한국 경제는 끝날걸? 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는 장웨이를 두고 도서관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가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장웨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창피했을 거라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무렵 다시 도서관에 갔어요. 혹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구석진 자리를 찾아다녔죠. 장웨이를 비롯한 중국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저는 몰래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어떤 자료를 찾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동양인만 보면 자연스레 경계부터 하게 된 탓이었죠. 제가 경계하는 게 보이자 그 여학생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옆을 걸어가다가 당신이 들고 있는 쪽지에 적힌 한국 반도체라는 단어를 봐서요. 관련 논문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고마웠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최민서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죠. 아, 한국인이었구나. 더 긴장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한국인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인에 대한 정보는 장웨이에게 들은 게 다였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자기네가 제일이라고 생각해. 엄청 거만해. 하지만 민서의 환한 미소에는 어떤 적대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엠마라고 해요. 한국 경제연구 때문에 논문을 찾는 중이었는데 고마워요. 민서는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냐면서 밝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장웨이도 이렇게 친절했으니까요. 민서는 다른 수업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부분도 다뤄야 하는지라 저와 함께 과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엠마 씨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만 알려주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지, 경계를 유지해야 할지. 그때 민서가 덧붙였죠. 아, 혹시 제 제안이 부담된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불편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장웨이의 친절함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과시하거나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장웨이라면 중국인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너도 알겠지? 라는 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게 거만한 모습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민서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자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이기도 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한국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엠마 씨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시이죠. 이런 일을 겪으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 중에는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서의 태도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겸손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국을 감싸지 않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쿨하게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장웨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장웨이였다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나라까지 끌고 들어와서 중국을 추켜 세웠을 겁니다.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하면 옆나라 한국과 러시아를 들먹이면서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빈부격차 같은 건 없다고 얘기했겠죠.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에 완전히 KO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저를 쥐잡듯이 째려보던 장웨이를 비롯한 중국인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다가온 중간 발표 날,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장웨이가 비웃듯 손을 들더군요. 교수님, 한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력은 모두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요? 게다가 중국 화웨이가 한국의 삼성 등 전자제품 시장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장웨이에게 근거가 있는지 물었고 장웨이는 아주 당당하게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사를 첨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웨이가 태클을 걸 걸 예상했던 저는 이때다 싶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 내 매체는 철저한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준비한 글로벌 특허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봐주십시오. 한국의 삼성전자는 5G 관련 특허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기술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결코 다른 나라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장웨이는 붉어진 얼굴로 반박했어요.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야. 중국은 분명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학생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대부분이 왜 저래? 라는 반응이었죠. 장웨이와 같이 있으면 저도 저런 취급을 받았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장웨이의 민폐짓을 가라앉힌 건 교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장웨이 군, 학문적 토론에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주장은 매우 감정적이며 지성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네요. 그날 이후 장웨이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는 더 이상 친절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고 수업 시간에는 제 발표만 나오면 비아냥거렸어요. 심지어 다른 중국 학생들에게 저를 따돌리라고 종용하는 것도 들었죠. 엠마는 배신자야. 중국에서 살았으면서 이제는 한국을 옹호하다니.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오히려 제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그가 그토록 한국을 폄하하려 했는지를. 그것은 순수한 자부심이 아닌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다른 문화와 성과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우월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더욱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해갔던 거죠. 저는 장웨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다간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경제가 점점 붕괴될 것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오해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서와 가까워지면서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인이 되었죠. 앞으로는 남의 말에 휘둘려 내 생각을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올바른 시선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보며 스스로 믿는 것에 마음 가는 대로 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모두 보냈다면 분명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다시 조국으로 건너가 현실을 보게 되고 깨달았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른 분의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항상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